부장님, 이번에 제가 임원된 거 들으셨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거울처럼 빛나는 좁은 공간 안에 김도현 차장과 박성훈 부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어제 임원 인사에서 이사로 발탁된 김도현 차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친형처럼 따랐던 박성훈 부장이 평생을 기다려온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가르쳤던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업무 노하우를 통째로 내어주고 임원 승진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배신한 후배의 웃음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계 바늘을 정확히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12층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말 임원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수백 명의 본사 직원들이 단상 위에 선 윤재석 대표이사의 입술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주영업본부 직원들의 시선은 당연하다는 듯 맨 앞줄에 앉은 박성훈 부장의 넓은 등짝을 향해 있었습니다. 전문대 토목과를 나와 밑바닥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해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맨몸으로 부딪혀 온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굵직한 친환경 건축물 수주를 도맡아 하며 대성건설을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 이번 수주영업본부 이사 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박 부장의 몫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윤 대표이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수주영업본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이사 발탁은 김도현 차장입니다. 순간 대회의실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죠. 박 부장에게서 15년간 모든 영업 노하우를 배워온 직속 후배 김도현이었습니다. 긴장감을 깬 건 김 차장의 의자 끄는 소리였습니다. 얼굴에 희열을 띤 그가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뼈를 묻을 각오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박성훈 부장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졌지만 이내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박 부장이 가장 먼저 두 손을 들어 올려 느릿하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죠. 그제야 얼어붙어 있던 본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박수를 따라 쳤습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민재 과장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단상을 노려보던 한 과장이 옆자리 동료에게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박 부장님이 피눈물로 만들어 놓은 자리를 어떻게 저렇게 훔쳐갑니까? 인사 발표가 끝난 뒤 사무실은 어수선했습니다. 탕비실에 모인 직원들의 입에서는 온갖 말들이 오갔죠. 김 차장이 900억 원짜리 청사 프로젝트를 자기 공으로 돌려서 대표님 눈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 15년이나 챙겨준 사수 등에 칼을 꽂았다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박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든 박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마무리 잘하고 퇴근들 해. 담담한 그 목소리에 한민재 과장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낡은 국산 세단 운전석에 올라탄 박 부장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컴컴한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어느 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빳빳한 정장을 입고 수주영업본부에 처음 나타났던 27살의 앳된 청년. 현장 용어 하나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던 신입사원이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진짜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버리지만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울상이 된 신입에게 박 부장은 자기 책상 서랍에서 새 안전모를 꺼내 쥐어주었죠. 여기 현장 적응 못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쫄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서 제대로 배워라. 그날 이후 김도연은 박 부장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박 부장은 입찰단가 계산부터 거래처 VIP 인맥 관리까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그렇게 걷어 먹인 후배가 오늘 자신의 목줄을 밟고 위로 올라선 겁니다. 박 부장이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48살 중년 사내의 눈빛이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다 이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박 부장의 입가에 알 수 없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수석 글로브 박스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주차장, 시동도 켜지 않은 차 안에서 박 부장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한테 나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줄 알았지. 그 글로브 박스 안에는 회사 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박 부장이 홀로 준비해 온 표지 없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훈 부장의 책상 한편에는 손때 묻은 두꺼운 바인더가 꽂혀 있습니다. 겉표지에는 중앙행정청사 신축공사 기획안이라는 굵직한 글씨가 적혀 있죠. 총 사업비만 9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 이 프로젝트는 1년 전 박 부장이 꼬박 반년을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쟁쟁한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따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제안서 작성을 돕고 실무 서브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김도연 차장이었죠. 본부 내 모든 사람이 이 9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박 부장의 임원 승진을 위한 확실한 보증 수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고했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임원 인사를 넉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발주처인 행정청의 담당 국장이 업무 연락을 할 때마다 총괄 책임자인 박 부장을 건너뛰었죠. 대신 서브 역할인 김 차장의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박 부장의 등 뒤에 서서 보조를 맞추던 김 차장이 어느 순간부터 회의 테이블에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매끄러운 프레젠테이션 스킬로 경영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자재 선정은 박 부장님 방식보다 김 차장 의견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군. 김 차장 뜻대로 진행합시다. 회의에 참석한 경영진들마저 노골적으로 김 차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초를 다진 프로젝트에서 철저하게 실무 권한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박 부장은 불쾌한 내색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방향타가 바뀌었으면 따라야지. 위에서 김 차장을 밀어주기로 결정했다면 내 역할은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박 부장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직속 후배 한민재 과장이 술자리에서 억울하다며 테이블을 내리칠 때도 박 부장은 묵묵히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 15년을 제 손으로 키운 후배가 드디어 경영진의 눈에 들어 빛을 보는 것이라며 기꺼이 뒤로 물러나 자리를 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본부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위기가 터졌습니다. 착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재단가 협상과 설계 변경 과정에 치명적인 구멍이 발생한 겁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을 빌미로 핵심 하청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강경하게 요구했고 엎친 데 덤친 격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류상 수치로만 현장을 파악했던 김 차장의 계산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공사 예산이 무려 50억 원이나 초과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900억 원짜리 공사에서 50억 원의 초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수주영업본부 전체의 1년치 성과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대형 사고를 의미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박 부장의 평온했던 눈빛이 오랜만에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곧바로 캐비닛에서 현장 도면과 초기 단가표를 집어든 그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김 차장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단가 협상 테이블에서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간 건지 원자재 내역서부터 싹 다 가져와.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건도 발주처에 다시 공문 띄워. 내가 오늘 밤새워서라도 원전부터 다시 계산할 테니까 당장 실무진들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25년 현장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기 대처 능력. 박 부장이 나서서 조율하면 아무리 꼬인 실타래라도 결국 풀린다는 것을 본부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처를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의 당황한 기색 대신 차분하게 계산된 미소가 서려 있었죠. 부장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두꺼운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지금 내가 PPT 몇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50억 원 초과면 당장 내일 아침 대표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차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부장님, 제 프로젝트입니다. 수습도 제가 합니다. 부장님은 그저 뒤에서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명백한 권력의 선긋기이자 하극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본부 팀원들이 얼어붙은 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죠. 서류철을 누르고 있는 김 차장의 하얀 손등과 그를 내려다보는 박 부장의 굳은 얼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김 차장의 눈동자를 응시하던 박 부장은 결국 짧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정내가 책임지겠다면 한번 풀어봐라. 그 씁쓸한 한 발짝의 양보가 자신을 베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놀랍게도 김 차장은 그 복잡했던 50억 원의 초과분을 기적처럼 털어냈다는 빈틈없는 결과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발주처 담당 국장을 개인적으로 설득해 설계 변경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막아내고 하청업체들을 강력하게 압박해 단가를 원래대로 묶어두었다는 기가 막힌 수습이었습니다. 윤재석 대표이사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직보된 이 깔끔한 보고서에는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문장 하나가 핵심 요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발생한 단가 오산정을 본부 실무선에서 즉각적인 재협상을 통해 전면 수습함. 초기 기획을 주도했던 박 부장이 무능하게 오판을 했고 그것을 젊고 유능한 후임자인 자신이 철저하게 해결해냈다는 의미를 내포한 문장이었죠. 이 보고서 한 장은 대표이사에게 전임자의 낡은 방식과 후임자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확고한 그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달 뒤 열린 임원 인사위원회에서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일궈낸 평생의 업적이 고스란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키워낸 후배가 치밀하게 짜놓은 덕. 박 부장이 그 서늘한 배신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한 것은 이사명패를 단 김 차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하게 웃던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본부장실 앞 복도를 지나던 한민재 과장은 유리창 너머로 거드름을 피우며 결제판을 넘기는 김도연 신임 이사를 보았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을 보자 한 과장은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과장이 이토록 박성훈 부장의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데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한 과장이 대리로 갓 승진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방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수억 원어치의 철근과 주요 자재가 장부상에서 증발하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장은 현장 실무 감독관이었던 한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 과장이 뒷돈을 받고 물량을 고의로 빼돌렸다는 교묘한 거짓 증언과 조작된 서류까지 제출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한 과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해고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한 과장을 범죄자 취급하며 피할 때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일주일 내내 퇴근도 하지 않고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 수백 시간치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하청업체 소장이 심야에 자재를 빼돌리는 결정적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감사팀 테이블에 그 흙먼지 묻은 USB를 내던지며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거 내 밑에서는 절대 못 봅니다. 이 친구 결백한 증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날 억울함이 풀려 펑펑 우는 한 과장에게 박 부장은 낡은 수건을 던져주며 묵묵히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한 과장에게 박 부장은 단순한 직장 상사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한 과장의 눈에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그토록 맹렬하게 풀어주었던 박 부장이 정작 본인은 김도연에게 처참하게 당하고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김도연의 경우는 한 과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년 전 김도연은 명백하게 자신의 무능과 실수로 수십억 원에 담가 산정 오류를 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김도연의 회사 생활은 끝나는 상황이었죠. 그때 박 부장은 후배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첫 임원 승진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후배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고깃집에서 김도연은 박 부장의 손을 잡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준 선배를 짓밟고 일어선 김도연. 한 과장은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몰래 모아둔 서류 뭉치를 들고 곧장 박 부장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박 부장은 모니터에 띄워진 캐드 도면만 묵묵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이 책상 파티션을 짚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랑 잠깐 비상구 쪽으로 가시죠. 인적이 끊긴 비상계단에 서자마자 한 과장은 서류를 내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부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번 중앙행정청 사건 제가 뒤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발주처 국장이 갑자기 김도연한테만 연락을 한 것도 자재 단가가 터무니없이 올라간 것도 전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계 변경도 고의로 늦춘 정황이 있습니다. 김도연 그 자식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수습한 척 판을 짠 게 분명합니다. 한 과장의 목소리가 텅 빈 계단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후배의 말 앞에서도 박 부장의 표정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는 한 과장이 무한해질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진정해라. 다 들린다. 부장님은 지금 진정하란 말이 나오십니까? 5년 전에 저 억울할 때는 앞장서서 다 뒤집어 엎으셨으면서 왜 부장님 일에는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십니까? 박 부장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 과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다. 순간 한 과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짙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박 부장의 눈동자에는 배신당한 자의 억울함이나 패배자의 슬픔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상황을 주시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묵직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한 과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떻게 판을 짰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재야, 이건 심증만으로는 못 이긴다.
어설프게 증거 없이 움직였다간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아. 한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박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알던 우직하고 착한 선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진짜 숨통을 끊으려면 그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박 부장은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사무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과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이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박 부장은 결코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퇴근한 박 부장은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스탠드 불빛만이 어두운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표지 없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차 앙글로브 박스에 보관해 두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많은 도면과 영문 계약서, 그리고 누군가와 오간 은밀한 메일 내역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분석하고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 부장의 거친 손가락이 서류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의 어느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낮고 건조한 혼잣말이 어두운 서재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부장은 파일을 덮고 다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그의 칼날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정막만 남은 밤 11시의 수주영업본부 사무실. 한민재 과장의 자리에는 여전히 파란 모니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과장의 두 눈은 핏발이 선 채로 사내 그룹웨어의 과거 메일 수발신 기록과 전자결제 서버 로그를 샅샅이 훑고 있었죠.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연 이사가 어떻게 그 경고했던 900억 원짜리 중앙행정청사 프로젝트를 자신의 승진 재물로 삼았는지 그 전모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은 임원 인사를 정확히 넉 달 앞둔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과장이 찾아낸 서버의 백업 메일함에는 김도연이 발주처인 행정청 담당 국장에게 보낸 은밀한 개인 메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인 심야에 발송된 그 메일들에는 박성훈 부장을 향한 교묘한 음해가 섞여 있었죠. 국장님, 최근 박성훈 부장님께서 지병이 악화되시어 현장 판단과 결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의 속도를 위해 당분간 급한 실무 연락은 제 직통 번호로 주시면 제가 부장님을 대신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수에게 병사를 날리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단 한 번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메일을 기점으로 발주처 국장은 박 부장을 건너뛰고 김도연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이 서서히 실무 라인에서 밀려난 것은 우연이나 흐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김도연의 공작이었던 겁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50억 원의 초과 손실 위기가 발생했던 과정이었습니다. 한 과장의 마우스 휠을 돌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주처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 공문이 최초로 대성건설에 접수된 날짜는 9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이 이 공문을 사내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협력업체에 당가 재협상을 통보한 날짜는 9월 26일이었죠. 무려 3주 동안이나 김도연은 그 중대한 공문을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고의로 처박아 둔 채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공사 일정이 턱없이 촉박해지자 하청업체들은 당연히 긴급 투입 명목으로 당가 인상을 강경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산이 50억 원이나 초과된 절체절명의 위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김도연이 의도적으로 설계 변경 검토를 지연시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앙이었습니다. 회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뒤 김도연은 구원자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발주처 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설계 변경안을 원안에 가깝게 다시 돌려놓고 하청업체들에게는 다음 공사 물량을 보장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던져 단가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자신이 낸 불을 자신이 끄고는 마치 전임자인 박 부장의 낡은 기획 탓에 발생한 문제를 젊은 피인 자신이 유능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진화한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서를 올렸던 겁니다. 900억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와 수백 명의 본부 직원들의 목줄을 오직 자신의 이사 승진을 위한 화려한 불쏘시개로 사용한 소시오패스적인 만행. 한 과장은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증거 자료들을 움켜쥐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이 되기도 전인 이른 새벽. 한 과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곧장 박 부장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막 믹스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던 박 부장 앞에 한 과장이 그 서류 뭉치를 쏟아냈습니다. 부장님, 제발 이것 좀 보십시오. 발주처 개별 접촉 메일, 고의적인 설계 변경 지연 로그, 허위 보고서, 원본 데이터까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김도연 그 자식이 부장님을 어떻게 팔아먹고 위기를 조작했는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한 과장의 눈에는 거친 분노가 띄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표이사 방으로 쳐들어가 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박 부장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 과장이 내민 증거들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담긴 그 서류들을 넘기는 박 부장의 얼굴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박 부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했다. 혼자서 이 기록들 뒤지느라 잠도 못 잤겠구나.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장님, 지금 당장 감사실로 가야 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김도연 이사 임명 철회는 물론이고 당장 구속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장님한테 덮어씌운 오명을 당장 벗겨야 합니다. 흥분한 한 과장의 말을 박 부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재야, 이건 분명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마무리할 수가 없어. 한 과장은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박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몇 수 앞에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그놈의 수습 능력을 극찬하며 임원 자리를 줬다. 지금 우리가 이 서류를 들고 가면 도연이는 발주처와의 소통 오류나 실무상의 단순 지연이었다고 핑계를 댈 거다. 대표님 역시 자신의 인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라도 적당한 징계로 덮고 넘어가려 하겠지. 박 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잡초는 줄기를 자르면 다시 자란다. 뿌리째 뽑아버리려면 그놈이 회사에서 가진 모든 신뢰와 그놈을 감싸는 경영진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거대한 무대가 필요해. 이 자료들은 그때 내가 직접 쓰겠다. 수고했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한강변 주차장에 박 부장의 낡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 안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 부장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고 그 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표지 없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재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서류. 박 부장의 거친 손이 실내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로 서류의 첫 장이 드러났습니다. 한 과장이 찾아온 청사 프로젝트의 진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 문건의 맨 윗줄에는 한진물류 지방 복합 물류단지 신축공사 마이너스 총괄 기획 박성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만 1,500억 원에 달하는 대성건설 경영진조차 아직 그 존재를 꿈에도 모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김도연이 훔쳐간 900억 원짜리 무대를 짓밟아버릴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진짜 무대. 박 부장의 입술 사이로 낮고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은밀하게 나를 세워온 진짜 반격이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주영업본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10위권인 한진그룹에서 신사업 건축을 위한 공식 입찰 제안서, 이른바 RFP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만 자그마치 2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회사의 명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에 윤재석 대표이사의 집무실은 아침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윤 대표이사의 책상 앞에는 신임 이사 타이틀을 단 김도연이 잔뜩 고무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900억 원짜리 청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로채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에게 이번 한진그룹 신사옥 수주는 자신의 입지를 그룹 내에서 확고하게 굳힐 최고의 무대였죠. 김도연은 매끄러운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한진그룹 신사옥 건은 제가 전담팀을 꾸려서 직접 총괄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행정청사 때 구축해둔 협력업체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하면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자신만만하게 제안서를 넘기던 김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서류를 쥔 그의 하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윤 대표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김도연의 시선이 제안서 3페이지 하단 붉은색 굵은 글씨로 박힌 입찰 참여 자격 요건에 못 박힌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윤 대표이사 역시 서류로 눈을 돌렸고 이내 집무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대성건설 경영진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아주 까다롭고 이례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물 실적 5건 이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함.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입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인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주 기획과 프레젠테이션에는 능했지만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친환경 특수공법을 현장에서 지휘해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실적 증명서에 적힌 친환경 건축물 수행 건수는 정확히 0건이었습니다. 윤 대표이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미간을 짚었습니다. 대성건설 전체를 통틀어 이 지독하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실무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묵묵히 현장을 누비며 회사의 굵직한 친환경 프로젝트 5건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총괄해냈던 사람. 바로 박성훈 부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본부 대회의실로 박성훈 부장이 호출되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 부장의 낡은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윤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과 굳은 얼굴의 김도연 이사가 앉아 있었죠. 본부 전 직원의 시선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박 부장 한 사람을 향해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연 이사가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한진그룹 쪽에서 서류상 까다로운 요건을 좀 달아놨습니다. 부장님께서 친환경 실적이 많으시니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이름만 좀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실무적인 고생이나 PPT 준비는 전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부장님은 결제판에 사인만 해주시면.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그 오만한 말투를 박 부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후배가 쳐놓은 얄팍한 덫의 깊이를 헤아리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죠. 윤 대표이사가 김도연의 말을 자르고 박 부장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무겁게 물었습니다. 박 부장,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진짜로 이 2천억 원짜리 판을 감당할 수 있겠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박 부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진그룹 제안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긴 설명이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그 짧고 묵직한 5글자 속에 자신이 빼앗긴 권위를 스스로 되찾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담겨 있었죠. 김도연의 얼굴이 낭패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한민재 과장은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피어오른 작지만 가장 확실한 첫 번째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각, 제자리로 돌아온 박 부장은 캐비닛에서 오래된 친환경 자재 매뉴얼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그의 낡은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가 없는 완전히 낯선 번호로부터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박 부장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두꺼운 미간이 깊게 파이며 무거운 긴장감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죠. 그러나 그 긴장감은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평온한 일상의 표정으로 완벽하게 덮였습니다. 박 부장은 화면을 바로 꺼버린 뒤 휴대전화를 정장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한진그룹 신사옥 입찰 자격 요건으로 인해 부활의 날개를 펴는 듯했던 박성훈 부장의 희망은 불과 하루 만에 차갑게 짓밟혔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느낀 김도연 이사가 그 틈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도연은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윤재석 대표이사의 집무실을 은밀히 찾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매끄러운 언변과 계산된 충성심으로 윤 대표이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님, 박 부장님이 이번 한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들어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서류상 자격 요건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발주처, 미팅까지 부장님께 맡기는 건 너무 큰 도박입니다. 윤 대표이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김도연을 응시했습니다. 김도연은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며 치명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난번 900억 원짜리 중앙행정청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박 부장님의 옛날식 영업 방식과 느린 상황 판단 때문에 예산이 50억 원이나 초과될 뻔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뛰어 겨우 막아냈던 그 아찔한 상황을 2천억 원짜리 판에서 다시 겪을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은 입찰 자격용으로 이름만 올려주시고 모든 실무 지휘와 발주처, 응대는 제가 전담해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섭니다. 결국 윤 대표이사는 과거 김도연이 조작해낸 그 거짓된 수습 보고서를 다시 떠올리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대성건설 최고의 인재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전 10시 수주영업본부 전체 회의 시간. 김도연은 본부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 부장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안겼습니다. 이번 한진그룹 신사옥 수주권은 속도전입니다. 박 부장님은 서류상 총괄 책임자이시니 본부 자리에 편하게 계십시오. 한진 측 실무진들과의 미팅과 PPT 기획은 제 선에서 전부 주도하겠습니다. 현장을 뛰며 평생을 바쳐온 25년차 베테랑을 그저 서류 심사 통과를 위한 일회용명의 대여자로 전락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김도연은 내일 오후에 잡힌 한진그룹 기획조정실 실무진과의 첫 미팅 명단에서도 박 부장의 이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희망이 끔찍한 모욕으로 바뀌는 찰나 회의실에 앉아있던 한민재 과장은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적인 수모를 당한 박 부장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용히 도면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밥맛을 잃은 한민재 과장은 혼자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커피나 한잔할까 하던 찰나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작고 한적한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그곳에는 낡은 정장 재킷을 걸친 박성훈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대성건설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중년 남자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죠. 한 과장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겼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낯선 남자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뿜어내는 기품과 여유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기업의 최고 위층 임원이나 VIP를 상대하는 거물처럼 보였죠. 늘 말수가 적고 오직하던 박 부장이 그 남자 앞에서는 무언가 진지하고 날카롭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부장의 말에 깊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짓한 밀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먼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박 부장을 향해 굳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부장에게 그 기품 있는 남자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악수를 청하는 장면. 한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하청업체 사람치고는 뿜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한 과장의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차마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에서 나온 박 부장이 홀로 회사 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한 과장은 얼른 몸을 돌려 딴청을 피웠죠. 멀어지는 박 부장의 굳은 옆얼굴을 슬쩍 훔쳐본 한 과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은 평소처럼 사람 좋고 둥글둥글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고도로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기세가 감도는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모욕당했던 오전의 그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1,500억 원짜리 거대한 비밀을 숨겨둔 남자. 그가 낯선 문자를 받고 낯선 이를 만나 교감하며 벼려온 그 시퍼런 칼날이 이제 서서히 칼집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허황된 승리에 취해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고 있을 때 박 부장은 가장 확실한 한 방을 위해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포위망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본사 10층 대회의실, 한진그룹 신사옥 수주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예행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김도연 이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려한 조감도가 띄워져 있었죠. 김도연은 정장 단추를 풀며 여유로운 태도로 레이저 포인터를 휘둘렀습니다. 스마트 빌딩, AI 자동화 시스템, 전면 유리 통창 외벽 등 화려한 단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PPT 인쇄물을 넘기던 박성훈 부장의 미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이 이번 입찰 자격 요건으로 친환경 건축물 5건 이상 총괄 수행이라는 꼬리표를 굳이 못 박은 진짜 이유를 김도연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멋만 잔뜩 든 전면 통유리 설계는 여름철 냉방 효율을 최악으로 떨어뜨리는 쥐약이었습니다. 심지어 친환경 점수를 높이기 위한 핵심인 태양광 발전 패널과 지열 시스템은 시각적인 디자인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구석으로 몽땅 밀려나 있었죠. 이대로라면 예선 통과는커녕
서류 심사에서부터 발주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탈락할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탁상용 마이크를 당겨쥐었습니다. 김 이사, 설계한 세부도면 좀 다시 띄워보게. 박 부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들떠있던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스크린이 도면으로 넘어가자 박 부장이 또렷하게 지적했습니다. 한진이 원하는 건 겉모습이 화려한 스마트 빌딩이 아니야. 입찰 자격에 친환경 실적 5건을 억지로 끼워 넣은 건 장기적인 유지 보수와 에너지 절감률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발주처의 강력한 의지라고. 지금 이 통유리 외벽 설계로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절대 맞출 수 없어. 외관 장식 예산을 30% 줄이고 지열 난방과 고효율 단열재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전면 수정해야 해. 그 뼈대 있는 조언에 김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번듯한 무대에 낡은 재가 뿌려진 것에 대해 불쾌감이 역력했죠. 김도연이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부장님. 부장님은 서류상 총괄 책임자로 이름만 올려주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회의실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수십 명의 본부 직원들과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박 부장을 향해 노골적인 면박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시각적인 압도감입니다. 단열재 몇 장 더 넣고 난방비나 아끼는 옛날식 촌스러운 방식으로는 2천억 원짜리 판 못 답니다.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실무 판단은 제가 하니 부장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평생을 현장에 바친 베테랑의 지혜가 고작 서류 통과용 껍데기 취급을 받으며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참다 못한 한민재 과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박 부장이 테이블 밑으로 한 과장의 무릎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박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깊은 침묵을 나약한 패배로 착각한 김도연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재석 대표이사마저 김 이사 말이 맞아. 요즘은 겉보기에도 혁신적이어야 해 라며 거들자 박 부장은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지하 주차장 안 박 부장의 낡은 세단은 시동이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들에 얹힌 박 부장의 굵은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죠. 한참 동안 정면을 응시하던 박 부장이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발신자 번호 표시 없이 문자가 왔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아주 짧은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 박성훈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박 부장의 눈빛이 이성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차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묻는 듯 박 부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제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판을 뒤집을 때까지 그쪽 실무진들도 계획대로 움직여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박 부장의 시선이 조수석 글로브 박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성건설 임원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1,500억 원짜리 한진물류 프로젝트의 거대한 문건이 잠들어 있었죠. 김도연이 오만에 빠져 가장 화려하고 위태로운 무대를 지을 때 박 부장은 그 무대 자체를 무너뜨릴 치밀한 타이밍을 조용히 재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신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늦은 오후 수주영업본부 사무실 한가운데서는 김도연 이사의 요란한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방에 거대한 VIP 접견용 소파를 들여놓겠다며 사무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공용 캐비닛들을 전부 치워버리라고 지시했죠.
그 캐비닛 안에는 박성훈 부장이 25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신었던 흙 묻은 안전화와 띠바렌 작업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박 부장의 물건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본부 직원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김도연은 고급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 모욕적인 처사를 보다 못한 한민재 과장이 입술을 꽉 깨물며 자료실 서버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보안팀 동기를 통해 추적하고 있던 김도연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청사 프로젝트를 조작한 증거를 찾아냈음에도 박 부장이 움직이지 않자 한 과장은 김도연의 더 치명적인 비위 흔적을 독단적으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뜬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한 순간 한 과장의 핏기가 차갑게 가셨습니다. 김도연이 이사로 승진 발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새벽, 그가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마스터 권한을 이용해 박 부장의 개인 PC에 원격으로 몰래 접속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빼내간 폴더의 이름은 수주영업 노하우 및 거래처 핵심 데이터. 박 부장이 밑바닥부터 굴러가며 오랜 시간 피땀으로 구축한 전국 모든 하청업체의 원가, 내역과 핵심 인맥의 성향이 낱낱이 적힌 그야말로 박 부장의 영업 자산 전부가 담긴 기밀 문서였습니다. 김도연은 선배의 프로젝트와 임원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앞으로 자신이 임원으로서 거들먹거리기 위해 선배의 머릿속에 든 오랜 영업 자산까지 통째로 훔쳐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사무실. 박 부장은 쓰레기 봉투에서 다시 주워온 자신의 낡은 안전화에 묻은 먼지를 말없이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과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박 부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며칠 전 보여드렸던 그 청사 조작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 로그 기록을 보십시오. 한 과장이 내민 서류에는 김도연의 데이터 불법 복사 내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부장님의 25년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부장님의 인맥, 부장님의 단가 계산법을 자기 것인 양 포장해서 임원 행세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프로젝트를 뺏긴 건 회사 일이라 쳐도 이건 부장님 개인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절도라고요. 한 과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과장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8년 전 김도연의 치명적인 단가 오산정 실수를 박 부장이 전부 뒤집어쓰고 감봉 6개월을 받았던 특별감사팀의 원본 징계 기록이었습니다. 8년 전에 부장님이 목숨 걸고 그 자식을 살려줬는데 그놈은 부장님의 밥그릇까지 훔쳐서 부장님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부장님, 대체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당장 내일이 한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놈이 대표님과 임원들 앞에서 또 한 번 부장님을 병풍 세우고 완벽한 승리자가 되는 걸 지켜만 보실 겁니까? 박 부장은 묵묵히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도둑맞은 기록과 후배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8년 전의 징계 서류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신의 퍼즐이 아주 노골적이고도 잔혹하게 그 물증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민재야. 박 부장의 거칠고 낮게 깔린 음성이 어두운 사무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박 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과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무거운 인내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다. 박 부장은 자신의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표지 없는 두꺼운 바인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1,500억 원짜리 한진물류의 거대한 비밀이 담긴 바로 그 문건이었죠. 박 부장은 한 과장이 가져온 김도연의 도둑질 증거와 8년 전의 징계 기록을 그 비밀 바인더 안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습니다.
한 과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부장이 바인더를 덮으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 한진 본사 프레젠테이션에서 도연이가 자기 입으로 떠벌린 그 알량한 무대를 내 손으로 직접 뭉개주마. 그리고 모레 열릴 임원회의에서 이 모든 걸 끝낸다. 한 과장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에는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분노 따위는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먹잇감의 숨통을 정확히 끊기 위한 차가운 이성만이 엿보일 뿐이었습니다. 한 과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난 후 박 부장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진실과 최후의 카드가 담긴 묵직한 바인더가 들려 있었죠. 폭풍 전야의 지독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한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VIP 대회의 시 대성건설을 비롯해 입찰 예선을 통과한 굴지의 건설사 대표단들이 숨을 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2천억 원이 걸린 신사옥 수주 최종 프레젠테이션 현장이었죠. 대성건설의 발표 순서가 되자 신임 이사 김도연이 정장의 단추를 채우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한진그룹 기획조정실을 총괄하는 서영석 부사장이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은 화려한 PPT 화면을 띄워놓고 유창한 언변을 뽐냈습니다. 특히 그는 어젯밤 박성훈 부장의 PC에서 몰래 빼내간 영업 노하우와 하청업체 단가, 데이터를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인 양 자랑스럽게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성건설이 이번 신사옥 건축의 원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만의 독자적인 협력업체 네트워크와 특수단가 계산법 덕분입니다. 여기에 전면 통유리가 주는 시각적 압도감을 더해 남의 피땀을 훔쳐 가장 번듯한 무대를 꾸미고 있는 도둑의 뻔뻔한 연설. 김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릴 때마다 맨 뒷자리에 고요히 앉아있던 박 부장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발표가 1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던 서영석 부사장이 탁상용 마이크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 발표 중지하시죠. 김도연의 매끄러운 브리핑이 허공에서 뚝 끊겼습니다. 대성건설 임원진들의 얼굴에 일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서 부사장이 안경을 벗으며 단상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발표자, 지금 스크린에 띄워둔 그 단가 계산법, 발표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뛰며 만든 데이터 맞습니까? 김도연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춘 그가 입가에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부사장님, 제가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집대성한 저만의 기밀. 거짓말 마십시오. 서 부사장의 벼락 같은 호통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김도연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버렸죠. 서 부사장이 손에 든 입찰 제안서를 매섭게 내려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산법과 하청업체 운영 방식은 과거 우리 그룹의 친환경 복합단지를 지을 때 박성훈 부장님이 직접 설계하고 증명했던 방식입니다. 남의 껍데기만 벗겨다 쓰니 현장과 설계가 완전히 겉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가표는 훌륭한데 건물 외벽을 전면 통유리로 덮겠다니요. 그게 어떻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 부사장이 단상 위에 김도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그룹이 입찰 자격의 친환경 실적 5건을 명시한 건 서류상 명목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인 박성훈 부장님께서 직접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 순간 대성건설 대표단의 맨 뒷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 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온 박 부장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김도연의 손에서 마이크를 아주 천천히 넘겨받았습니다. 김도연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발주처 최고 임원 앞에서는 쥐 죽은 듯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단상 중앙에 선 박 부장은 김도연이 띄워둔 화려한 PPT 화면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흑백으로 된 뼈대도면 하나만을 띄웠습니다. 마이크를 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투박했지만 오랜 땀방울이 서린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훔친 숫자로는 결코 현장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뼈 있는 한마디에 김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김도연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전면 통유리 설계는 시각적으로 훌륭하지만 여름철 복사열로 인해 냉방 전력 낭비가 치명적입니다. 단가표에 적힌 예산을 허세 부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외벽의 30%를 고효율 단열 패널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진물류 트럭들의 지하 동선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지열 환기 시스템과 연동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무적인 안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깨우친 진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확고한 통찰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수천억짜리 판을 감당할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빈틈없이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한진그룹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메모를 시작했고 서영석 부사장의 입가에는 어느새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서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도연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나친 뒤 박 부장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박 부장님, 우리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15년 전에 제게 지어주셨던 그 건물처럼 이번에도 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진그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성건설을 신사옥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본부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부장과 마주친 김도연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알량한 체면을 지키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 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부사장님이 옛날 분이라 부장님 방식이 먹힐 줄 알고 제가 일부러 뒤로 빠져드린 겁니다. 내일 임원회의 때 대표님 앞에서는 제 기획력도 잘 좀 포장해 주십시오. 끝까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뻔뻔한 변명. 박 부장은 김도연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 부장은 건조한 눈빛으로 김도연을 한번 쓱 내려다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박 부장의 표정은 2천억 원짜리 수주를 따낸 승리자의 기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딛고 선 바닥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후배를 내려다보는 지극히 이성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열릴 최고 임원회의. 그곳에서 저 오만한 도둑의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조용하게 끝내버리겠다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진그룹 신사옥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12층 대회의실에는 긴급 최고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윤재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원탁에 둘러앉았고 회의실은 2천억 원짜리 대형 수주를 따냈다는 고무적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이사는 상석 근처에 앉아 겸손을 가장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서영석 부사장에게 공개적인 지적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 이 수주전에 참여하고 판을 짠 것은 자신의 기획력이라는 사실을 임원들에게 이미 교묘하게 포장해둔 상태였죠. 윤 대표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한진그룹 수주는 우리 대성건설의 역사를 새로 쓴 쾌거입니다. 서류상 요건을 맞춰준 박성훈 부장도 수고가 많았지만 이 모든 치밀한 전략을 주도하고
발주처의 입맛을 맞춰낸 김도연 이사의 공로를 특별히 대표님, 윤 대표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 회의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성훈 부장이 탁상용 마이크 버튼을 켰습니다. 평소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먼저 입을 연 적 없던 사내의 조용한 개입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부장을 향했습니다. 박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낡은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바인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먼저 보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윤 대표이사의 비서가 서류를 집어 대표이사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바인더를 펼친 윤 대표이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것은 한진그룹 기획조정실 명의로 오늘 아침 박성훈 부장 개인 앞으로 발송된 공식 업무협약 의향서였습니다. 그건 1,500억 원 규모의 한진물류 지방복합단지 신축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공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게다가 대성건설 경영진조차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거물급 프로젝트였습니다. 박 부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진그룹 실무진들이 저를 찾아와 물밑에서 자문을 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개인 시간을 쪼개어 그들의 설계안을 검토하고 친환경 단가 모델을 짜주었죠. 한진 측은 그 기획안에 대단히 만족했고 이 1,500억 원짜리 공사를 입찰 없이 우리 대성건설의 수의계약으로 주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박 부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건조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단 한진그룹이 공문에 명시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 수주한 2천억 원짜리 본사 신사업 건과 이번 1,500억 원짜리 물류단지 건, 이 도합 3,500억 원의 프로젝트를 오직 박성훈이라는 한 사람이 총괄 임원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회사를 떠난다면 한진은 두 계약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500억 원. 대성건설 1년 매출의 3분의 1을 박성훈이라는 평범한 부장 혼자서 끌어온 겁니다. 그것도 발주처가 직접 나서서 그를 임원으로 만들라고 회사에 강제하는 가장 압도적인 형태의 증명이었습니다. 숨이 막힌 김도연이 애써 굳은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건 부장님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회사의 인프라가 만든 결과물 아닙니까? 부장님 혼자만의 공으로 포장하시는 건. 김 이사. 박 부장이 김도연의 말을 가볍게 끊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문이 열리고 한민재 과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윤 대표이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부장의 조용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더 차갑게 얼렸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남의 피땀을 도둑질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맡기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 부장이 윤 대표이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사실만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김도연 이사가 넉 달 전 대표님께 올렸던 중앙행정청사 50억 원 초과 위기수습 보고서는 전부 거짓입니다. 발주처 담당자와 고의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저를 실무에서 배제시켰고 자신이 구원자 행세를 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설계 변경 요청을 3주나 책상 서랍에 처박아두고 지연시켰습니다. 900억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자기 임원 승진을 위한 도구로 쓴 겁니다. 윤 대표이사가 한 과장이 가져온 사내 서버 로그와 이메일 발송 기록을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네, 대표님. 모함입니다. 저건 악의적으로 조작된. 그리고 며칠 전 박 부장은 김도연의 변명을 아예 무시한 채 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이사 발령을 받자마자 임원용 마스터 권한으로 제자리 PC에 원격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현장을 뛰며 구축해둔 협력업체 원가 데이터와 인맥 리스트 전체를
압축해서 복사해 갔죠. 바로 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인 양 떠들어댔던 그 수치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이사의 눈앞에 놓인 것은 김도연의 데이터 불법 복사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철저한 물증. 김도연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부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8년 전 김 이사가 낸 수십억 원짜리 결제 사고를 제가 대신 징계받고 덮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력은 부족해도 사람의 도리는 아는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선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자를 임원진에 두시겠습니까? 언성을 높인 호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노보다 이성적이고 차가운 논리가 김도연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윤재석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박 부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장, 내 경영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소. 화려한 껍데기에 속아 우리 회사의 진짜 기둥을 알아채지 못했소. 미안합니다. 윤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김도연의 이사 직위 해제와 인사위원회 회부 그리고 데이터 절도에 대한 법무팀의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박 부장에게 한진그룹 관련 3,500억 원의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수주영업본부 총괄 전무이사 발령을 선언했습니다. 일체의 과장 없는 가장 깔끔하고 단호한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짐을 싸서 쫓겨나듯 복도를 걸어가는 김도연의 앞을 박 부장이 막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도연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 부장의 소매를 쥐려 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박 부장이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김도연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서늘함을 넘어 지극히 평온하고 건조했습니다. 도연아, 8년 전에 내가 울면서 그랬지. 언젠가 그 빚을 꼭 갚겠다고.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박 부장이 김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넌 오늘 내 인생 전부를 던져서 그 빚을 완벽하게 다 갚은 거다. 잘 가라. 박 부장은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무너져 내린 김도연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엎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최고급 임원구역. 거울처럼 빛나는 42층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먼지 묻은 안전화와 낡은 작업복 대신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박성훈 전무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집무실. 고급스러운 원목 문패에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주영업 총괄 전무이사 박성훈.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간 그가 탁 트인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호들갑스러운 기쁨이나 승리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입가에 마침내 아주 옅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을 뿐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진짜 어른의 우아한 증명. 그 묵직한 시간이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고요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